전 세계 베테랑스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베테랑스 겨울방학 특강 토플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베테랑스의 토니권 강사고요. 본 설명회에서 토플의 4개 영역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4개 영역 모두 커버를 할 거고요. 각 영역별로 가장 중요한 토픽 하나씩을 가지고 학부모님들께 참고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리딩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토플 고득점을 위해서 리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리딩에서는 특히나 단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토플 단어를 외우는 데 있어서 또는 토플 단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출제가 되는 포인트들에 맞는 그런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만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휘력 테스트, 학생들을 위한 어휘력 테스트를 겸해서 한번 단어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총 5개 단어를 준비를 했는데요. 전형적인 토플에 단어가 출제되는 포인트들을 학습하기에 가장 중요한 전형적인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 yiel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고 항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토플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yield라는 단어는 보통 기계적으로 항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문제는 이 단어가 네 개의 서로 다른 물론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네 개 각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어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네 개를 완벽하게 자기 걸로 알고 있어야 그 중에 한 군데를 파고드는 문제를 훌륭히 맞힐 수 있다라는 거죠. yield라는 이 단어는 우선 첫 번째로 어떤 걸 생산해 내다 이런 뜻으로 동사로 쓰이는 단어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학생들이 말한 항복하다 뭐 이런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언가를 넘겨주는 거, 양도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토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는데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의 생산량, 수확량 이렇게 명사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토플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 항복하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수확량, 생산량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yield라는 단어의 네 가지 면을 다 각각 학습하고 있는 학생만이 빠르고 정확하게 단어 문제를 맞힐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 exception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exceptional 이걸 딱 보고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나요? 예외적인 이런 말을 생각해내면 그거 역시 한번 좀 단어 실력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exceptional이라는 이 단어는 알고 계시겠지만 exception 예외라는 거에서 이제 형용사형으로 파생이 된 거죠. exceptional 그래서 예외적인 예외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서 파생된 의미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더 넘어선 의미를 알고 있냐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exceptional은 뛰어난, excellent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거. 그래서 만약 토플에서 exceptional을 출제를 한다면 예외적인 그러니까 케이스가 아닌 unusual의 의미라기보다는 뛰어난, excellent, outstanding의 의미를 그 의미를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를 한다. 그래서 역시 이 exceptional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다각도로 분석하고 학습을 한 학생만이 단어 문제에서 절대 틀리지 않고 맞춰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regard. 자, 이 단어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네, 간주하다 이러면 딱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저학년 수준인 거죠. regard를 보고 간주하다 뭐 이렇게 regard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고요. TOEFL에서 물어보는 regard는 간주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대부분.
자, regard가 respect의 의미라는 거, 그러니까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거, 딱 이 정도 수준이 토플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어휘력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한번 보시죠. speculat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다들 추측하다 이런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토플에서는 이 정도 수준을 내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speculate이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암기를 할 때도 물론 아예 처음부터 speculate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뭐 추측하다, 생각하다 뭐 이런 뜻을 먼저 학습을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토플 시험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speculate은 생각하다, 추측하다도 들어가 있지만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의미로 무언가 돈을 어디에 투자하다라는 invest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토플은 딱 그 수준의 어휘력을 원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domesticate 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domesticate. 어휘력이 좀 있는 학생들은 이 단어를 보자마자 어떤 개나 고양이 같은 거를 뭐 이렇게 키우다, 양육하다 이런 의미로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domesticate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딱 거기까지만 학습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단어예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식물 같은 거, 나무나 이런 어떤 식물, 플랜트류를 경하다, 재배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cultivate의 똑같은 동의어로 쓰이는 거죠. domesticate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동물에도 쓰이는 단어고 식물에도 쓰이는 단어다라는 거, 그리고 그 근원적인 의미는 똑같은 데서 출발해서 파생돼서 용법이 다르게 그렇게 쓰일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domesticate이 더 나간다라고 하면 사람에서도 쓸 수 있는데 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다 이것도 역시 뿌리의 뜻은 똑같은 걸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he is very hard to domesticate 이러면 그는 family man 그러니까 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기에 매우 어려운 남자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대표적인 5개 단어를 통해서 토플의 어휘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갖춰야 그리고 어떤 수준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단어 공부를 접근을 해야 토플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 5개 단어 자녀분들에게 꼭 테스트를 한번 시켜봐 주시고 자녀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원초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어휘력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이상의 파생된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 실력을 갖춰야 적어도 토플 110점 정도에 준하는 그런 실력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이제 베테랑스 토플에서는 겨울방학 때 학생들 이제 단어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뭐 regard, exceptional, speculate, domesticate 뭐 이런 단어들만 모아서 각각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제2의 의미가 훨씬 더 토플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그런 단어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오랜 시간 동안 분석을 하면 그런 단어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단어들을 다 모아서 학생들에게 단어집으로 제공을 합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리딩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라이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이딩에서 제가 오늘 던질 화두 포인트는 템플릿 얘기입니다. 라이딩에서의 템플릿. 정말 이거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학원의 질이나 또는 학원의 서비스를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포인트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원들이 이 라이팅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템플릿을 딱 주는 거예요. 그걸 준 다음에 이걸 그대로 쓰면 좋은 점수가 나온다라고 학생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파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템플릿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점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템플릿입니다. according to 무슨 신문 이런 얘기죠.
야, 학부모님들 좀 생소하실 텐데 우리 학생들이야 잘 알겠지만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토플 점수를 잘 받는다. 여기에 어그리하니 디스어그리하니. 물론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만 알기 쉽게 제가 비유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토플 점수가 높다. agree or disagree.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예를 들어 agree라고 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즉 나는 여학생들이 토플 점수를 더 잘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동의한다라고 한 다음에 몇 가지 근거 제시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만 가지고는 채우기가 쉽지 않으니 여기서 이제 학원들이 템플릿을 싹 주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쭉 가다가 according to 무슨 신문에 따르면 조사를 했더니 여학생들의 토플 점수가 남학생보다 더 높다라고 신문에서 보도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결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토플 점수를 잘 받는다에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이죠. 무슨 신문에 따르면, 무슨 뭐 뉴스에 따르면, 무슨 책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권위 있는 어떤 매체나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서베이나 조사, 리서치 자료 같은 거를 제시하면서 그걸로 글의 일정 부분의 양을 채우고 내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쓰는 방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몇 점 나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30점 만점에 18점이 나옵니다.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전제는 다른 글들의 라이팅 실력, 문법이나 표현이나 논리나 이런 것들이 꽤 괜찮았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했을 때 딱 이 말을 쓰는 순간 18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템플릿 써서 점수를 몇 점 받았는지 아마 18점을 받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 예전에는 일정 부분 통했던 템플릿이에요. 예전이라 함은 3년 전쯤, 그때 정도까지는 통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옛날 방식이에요. 올드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걸로 논리를, 근거를 확장시키는 그런 식의 미봉책으로는 절대로 ETS의 채점관을 현혹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2021년 하반기 현재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템플릿 절대로 서베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리서치 같은 방식으로 말을 채우는 거 절대 18점 이상의 점수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을 좀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왜 이런 유혹들의 학생들이 혹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논리와 표현 자체가 SAT 라이팅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면을 채우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고퀄리티의 어떤 글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미처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솔루션을 좀 드릴게요. 독립형 얘긴데 이제 독립형과 통합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최근 기출 트렌드에 맞춰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 줄 수 있는 건 우리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저런 말도 안 되는 템플릿 이런 장난질이 아니라 이런 식의 흐름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주고 이런 식의 흐름을 통해서 학생들이 내가 쓸 수 있는 말을 스스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방향과 프레임을 잡아주는 게 학원의 도움입니다. 그게 바로 2021년도에 들어서 토플 기출의 방향, 출제 방향 가장 도드라진 게 바로 라이팅이에요. 라이팅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투머치. 이게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soon이라는 곧이라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always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명제에 끼어 들어가는 순간 학생 스스로가 순간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정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논리의 방향, reasoning, 즉 근거를 제시하는 그 밑에 플로우를 타기도 상당히 힘든 그런 명제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강조하고 싶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투머치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한번 화면 봐주시죠. 이렇게 돼야 되나요? 네. 텔레비전이 연예인들의 소식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명제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그리하니 아니면 디스어그리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연습이 이렇게 되지 않은 학생들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그저 투머치를 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텔레비전이 연예인한테 너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나쁜 건가 이런 식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자, 여기서 방점은 어느 단어에 들어있냐면 바로 투머치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인지를 해야 그에 걸맞는 논리를 펼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템플릿을 제시를 해 드리자면 투머치가 나왔을 때는 우선 생각의 방향을 어그리로 잡는 게 훨씬 더 쓸 수 있는 말이 많아지고 훨씬 논리가 매끄러워진다. 이런 게 바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논리는 어떻게 잡느냐? 연예인 입장에서는 사생활이 너무 많이 과도한 관심을 받게 되니까 언해피하다, 해피하지 않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어떤 뭐 자살이나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예를 들게 되겠고요. 그리고 시청자 각도에서 봤을 때는 너무 그쪽을 많이 방송을 하고 조명을 하다 보니 그쪽에 치우친 정보들만 너무 많이 얻게 된다. 그래서 그걸로 또 화살표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딴 것들을 잘 모른다. 이쪽으로 내가 펼칠 수 있는 논리가 조금씩 확장돼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soon이라는 거 어떤 식으로 명제가 출제가 되냐면 모든 클래스들이 곧 이른 미래에 온라인으로 다 대체될 것이다.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오픈형으로 보통 묻습니다. 순위 나오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걸 보고 그저 온라인이 더 좋냐, 오프라인이 더 좋냐 이렇게 단순한 명제와 양자택일 문제로 받아들일 확률이 거의 100%죠. 여기서는 포인트가 순에 걸려 있습니다. 순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여기에 파고드는 논리를 펼쳐줘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순 역시 제가 권장하는 건 어그리 쪽으로 몰고 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 논리가 쉽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이제 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그리를 해준 다음에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면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는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단점이었던 부분들, 예를 들어 오프라인 클래스보다 온라인이 우월한 게 뭐가 있죠? 내가 원할 때 어떤 특정 구간을 반복해서 봄으로써 더 개념 이해에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첫 번째 방향을 어그리 쪽으로 잡는 거, 그리고 그거보다 더 이전에 순이라는 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는 걸 인지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가장, 절대, 아무것도 이런 단어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 최상급의 표현들, 극단적인 표현들 디스어그리 쪽으로 가야 돼요. 출제 의도가 그겁니다. 애초에 출제 의도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건 템플릿화 시켜서 디스어그리 쪽으로 연습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예시를 한번 봐주세요. 항상 진실을 말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agree or disagree. 그러면 이거 역시 우리 학생들이 처음 봤을 때는 always를 빼고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거 당연히 착한 거니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절대 20점대 후반의 고득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에는. 왜?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always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거 극단적이니까 제가 disagree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할 말이 쉽게 생깁니다. 항상 예외가 있다. 이런 템플릿을 제가 드릴 수 있겠고요. 예외가 있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white li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 뭐 이런 논리.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의 스스로의 어떤 평판 관리, reputation 관리를 위해서 항상 직설적인 말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식의 논리도 쉽게 펼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한테 내 옷 오늘 입은 거 어때요? 원래는 되게 이상한데 좋아요. 또는 완곡하게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음속의 진실은 그거 되게 이상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를 근거를 펼치기 위해서 항상 극단적인 always, never, nothing, best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disagree로 정해주고 우리 학생들이 그 이후로 논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라이팅에서 진정으로 고득점을 보장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의 템플릿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